사람의 기억은 때로 잊히지만 몸이 먼저 기억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익숙한 미소와 버스에 오를 때의 발걸음, 자리에 앉는 습관까지. 그 모든 디테일이 너무도 익숙한데 이름만 달랐습니다. 10년 전 한강에서 사라진 사람이 어느 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그 자리에 나타났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정류장에서 같은 버스를 타며 반복된 그 재회는 운명이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간절한 기다림이 만든 기적이었을까요? 무심코 건넨 승차권 한 장, 손끝에 스치는 말 한마디, 창밖을 바라보는 눈빛 하나하나가 모두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분명 소연이 아니었습니다. 이름은 달랐고 기억도 없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했죠. 왜 그녀는 7번 버스 노선만 따라 움직일까요? 왜 특정 장소만 지나면 두통에 시달릴까요? 그리고 왜 그녀의 가방엔 10년 전 사라졌던 승차권들이 들어있었을까요? 그 순간 멈췄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우연이라고 하기엔 모든 퍼즐이 너무도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으니까요. 과연 이 재회는 우연일까요? 아니면 잊혀진 진실이 다시 길을 찾은 걸까요? 그럼 지금부터 그들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2013년 3월 5일 화요일 아침 6시 30분. 재우는 늘 그랬듯이 정확히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떴습니다. 옆에서 곤히 자고 있는 아내를 보며 살며시 미소를 지었죠. 소연은 언제나 재훈보다 30분 더 잤습니다.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커피포트에 물을 올리고 창밖을 내다봤어요. 봄비가 보슬보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어제 소연이 사온 딸기가 있었습니다. 봄이니까 딸기 먹어야지라며 웃던 아내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재우는 딸기 하나를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새콤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죠. 오늘도 비 오는구나.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날씨를 확인했습니다. 버스 운전사에게 비는 항상 신경 쓰이는 존재였죠. 특히 출근 시간대라면 더욱 그랬습니다. 7시 정각. 재우는 버스 차고지에 도착했습니다. 7번 버스 그의 파트너였죠. 5년째 함께하는 든든한 동반자였습니다. 재훈이 형, 오늘 브레이크 점검했어? 어제 밤에 정비반에서 봐준다고 했는데? 응, 아까 확인했어. 문제 없대. 동료의 말에 재우는 가볍게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 믿었죠. 7시 30분. 첫 운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빗방울이 앞 유리를 두드렸어요. 와이퍼가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소리가 버스 안을 채웠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죠. 출근하는 사람들, 학교 가는 학생들 그리고 병원 가는 어르신들. 모두가 각자의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8시 15분. 세 번째 정류장. 버스가 멈추자 우산을 든 사람들이 하나둘 올라탔습니다. 그 중에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소연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아침에 깜빡하고 도시락 안 챙겨줘서 미안해. 급하게 나오느라. 소연은 버스카드를 찍으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다른 승객들 앞에서 부부 사이임을 드러내기가 쑥스러웠던 거죠. 아니야, 괜찮아. 점심은 사 먹으면 되지. 재훈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소연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할 말이 있는 듯한 그런 얼굴이었죠. 여보, 오늘 저녁에 할 얘기가 있어. 순간 재훈의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할 얘기가 있다는 말이 왜 그렇게 불안하게 들렸을까요? 무슨 얘기? 나쁜 거야?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 저녁에 얘기해. 운전 조심하고. 소연은 맨 뒷좌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재훈은 백미러로 아내를 힐끔 봤어요. 창밖을 보며 무언가 생각에 잠긴 모습이었죠. 버스는 다시 출발했습니다. 빗줄기가 조금씩 굵어지고 있었어요. 8시 45분. 한강대교 진입.
재우는 속도를 줄이려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그런데 브레이크가 듣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더 세게 밟았어요. 여전히 버스는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리막길을 타고 더 빨라지고 있었죠. 이런, 재훈의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앞차와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기사님! 속도가 너무 빨라요. 뒤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재훈은 필사적으로 핸들을 돌렸어요. 하지만 빗길에 미끄러진 버스는 통제를 벗어났습니다. 그 순간 백미러에 비친 놀란 소연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어요. 쿵! 엄청난 충격과 함께 버스가 앞차를 들이받았습니다. 비명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 철이 구겨지는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그리고 버스는 다리 난간을 뚫고 재훈의 의식이 끊어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병원이었습니다. 하얀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온몸이 아팠지만 그보다 먼저 떠오른 것은 소연이었습니다. 귀에서 이명이 울렸습니다. 누군가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니, 자신이 소연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목이 찢어질 듯 아팠거든요. 소연. 소연이는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어두웠죠. 진정하세요. 지금은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아내가 버스에 있었어요. 소연이 어디 있어요? 재우는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온몸에 연결된 링거와 기계들이 그를 붙잡았죠.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도 밝지 않았어요. 김재훈 씨, 일단 진정하세요. 사고가 컸습니다. 버스가 한강으로 떨어졌어요. 재훈의 안에서 뭔가가 툭하고 끊어졌습니다. 한강으로 떨어졌다는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소연이를 찾아야 해요. 제발 찾아주세요. 다음 며칠은 악몽 같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재훈을 말렸지만 그는 기어코 퇴원했어요. 갈비뼈 2개가 부러지고 다리에 깁스를 했지만 가만히 누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과 구조대가 총동원되었어요. 한강에서 수색 작업이 계속되었죠. 재훈은 목발을 짚고서라도 현장에 나갔습니다. 차가운 강바람이 얼굴을 핥히었습니다. 3월의 한강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구조대원들이 잠수복을 입고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오기를 반복했죠. 거기 좀 더 봐주세요. 소연이가 분명 거기 있을 거예요. 재훈은 강물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목이 쉬어 갈라질 때까지 소연의 이름을 불렀어요. 김재훈 씨, 이성을 잃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실종자들도 마찬가지였죠. 한강의 물살이 너무 거셌던 겁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색 작업은 중단되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네요. 재훈은 무릎이 꺾였습니다. 차가운 강변의 돌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봄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처음 사고가 났던 그날처럼 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소연의 향기가 아직 남아 있었어요. 신발장엔 그녀의 운동화가, 옷걸이엔 그녀의 코트가 걸려 있었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봤어요. 식탁 위에 도시락이 놓여 있었습니다. 옆에는 작은 메모가 있었죠. 여보, 아침에 깜빡했어. 오늘 저녁엔 좋은 소식 들려줄게. 사랑해. 재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좋은 소식이 뭐였을까요? 그녀가 하려던 얘기가 뭐였을까요?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재훈이 좋아하는 김치볶음밥이 들어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소연이 만들어준 음식이었죠. 재우는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하지만 온몸을 떨며 울었어요. 봄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만이 빈 집안을 채웠습니다. 도시락을 품에 안고 거실로 갔습니다. 벽에 걸린 결혼 사진이 보였어요. 5년 전 벚꽃이 만개한 봄날에 찍은 사진이었죠. 소연은 하얀 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소연아, 좋은 소식이 뭐였어? 제발 말해줄래? 재우는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혹시 아이였을까요? 그토록 기다리던 아이의 소식이었을까요? 아니면 승진 소식이었을까요? 이제는 영원히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7번 버스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른 기사가 운전하는 버스였겠죠. 재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버스를 운전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소연을 지키지 못한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재훈의 봄은 멈췄습니다. 영원히 2013년 3월 5일에 갇혀버린 것처럼. 2023년 3월 5일. 정확히 10년이 지났습니다. 재훈은 여전히 7번 버스를 운전하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물었죠. 왜 아직도 그 버스를 운전하냐고. 재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떴어요. 옆자리는 10년째 비어 있었습니다. 침대 시트에는 주름 하나 없었죠. 재훈은 여전히 침대 한쪽에서만 잤으니까요. 부엌으로 갔습니다. 커피포트에 물을 올렸어요. 창밖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그날처럼. 식탁 위엔 어제 사온 김밥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재훈은 더 이상 집에서 밥을 해 먹지 않았어요. 소연이 쓰던 프라이팬, 냄비, 그릇들을 만질 수가 없었거든요. 5시 30분. 도봉산역 정류장. 새벽의 정류장은 한산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빗방울을 비추고 있었죠. 재훈은 버스를 정류장에 세웠어요. 그때였습니다. 정류장 벤치에 앉아있는 한 여자가 보였어요. 검은 우산을 들고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 시간에 혼자 있는 것이 이상했지만 더 이상한 건 따로 있었죠. 그 실루엣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재훈의 심장이 멈춘 듯 했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그날처럼. 여자가 일어섰습니다. 버스 문이 열리자 천천히 올라탔어요. 그리고 재훈은 그녀의 얼굴을 봤습니다. 소연이었습니다. 아니, 소연과 똑같은 얼굴을 한 누군가였어요. 같은 눈, 같은 코, 같은 입술. 심지어 머리를 귀 뒤로 넘기는 습관까지 똑같았습니다. 소연아? 재훈의 입에서 저절로 그 이름이 튀어나왔습니다. 여자는 잠깐 재훈을 봤어요. 하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듯이. 도봉산까지요. 목소리마저 비슷했습니다. 재훈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거스름돈을 건넸습니다. 여자는 맨 뒷좌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소연이 늘 앉던 그 자리였죠. 재훈은 백미러로 그녀를 계속 봤어요. 그녀가 들고 있던 가방이 눈에 띄었습니다. 낡고해진 캔버스 가방이었는데 뭔가가 삐져나와 있었어요. 버스 승차권들이었습니다. 수십 장의 오래된 승차권들. 버스가 다음 정류장에 멈췄습니다. 승객 몇 명이 더 탔어요. 재훈은 계속 백미러를 봤습니다. 그때 들렸습니다. 재훈아. 아주 작은 목소리였어요. 혼잣말처럼 중얼거린 것 같았습니다. 재훈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급하게 뒤를 돌아봤지만 그녀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도봉산역에 도착했습니다. 여자가 일어섰어요. 버스에서 내리기 전 잠깐 재훈을 봤습니다. 그 눈빛이 뭔가를 기억하려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어요. 그녀가 내린 후 재훈은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다른 승객이 없다는 게 다행이었죠. 내가 미친 건가? 혼잣말을 하며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방금 본 것은 환상이 아니었어요. 너무나 생생했으니까요. 다음 날 새벽. 재훈은 일부러 10분 일찍 도봉산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5시 30분. 그녀가 나타났습니다. 같은 검은 우산, 같은 낡은 가방, 같은 자리. 어제와 똑같았어요. 재훈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침착해지려고 노력했죠. 그녀가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오늘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어요. 하지만 어제도 이 시간이었죠? 그녀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재훈은 놀라서 그녀를 봤어요. 네. 네, 맞아요. 매일 이 시간에 운행하세요? 네, 첫 차니까요. 그녀가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소연의 미소였어요. 왼쪽 입꼬리가 먼저 올라가는 그 특유의 미소. 재훈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여자는 누구일까요? 왜 소연과 이렇게 닮았을까요? 그날부터 매일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 30분 도봉산역. 그녀는 어김없이 나타났어요.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표정으로 창밖을 봤습니다. 가끔 무언가를 중얼거렸는데 재훈은 그게 자신의 이름 같다고 생각했어요. 일주일째 되던 날, 재훈은 용기를 냈습니다. 실례지만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그녀가 재훈을 봤습니다. 잠시 망설이는 듯했어요. 수진이에요. 이수진. 수진. 소연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재훈은 실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안심했죠. 만약 정말 소연이었다면 그건 너무 무서운 일이었을 테니까요. 혹시 전에 만난 적 있을까요? 수진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상하게 낯이 익네요. 재훈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녀도 뭔가를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수진이 내린 후 재훈은 그녀가 앉았던 자리로 갔습니다. 그리고 바닥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오래된 버스 승차권이었습니다. 날짜를 확인하니 2013년 3월 5일이었어요. 재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우연일까요? 아니면? 집으로 돌아온 재훈은 오랜만에 소연의 물건들을 꺼냈습니다. 사진첩, 일기장 그리고 그녀가 모아두던 버스 승차권들. 소연은 둘이 함께 탔던 버스표를 모으는 취미가 있었거든요. 승차권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수진이 들고 다니던 승차권들과 날짜가 똑같다는 것을. 재훈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건 대체 무슨 일일까요? 수진은 정말 누구일까요? 창밖에선 봄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10년 전처럼 그리고 오늘처럼. 재훈은 내일 새벽이 기다려졌어요. 수진을 다시 만나고 싶었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었어요. 어쩌면 이건 소연이 준 2번째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재훈은 생각했습니다. 한강대교를 지날 때였습니다. 수진이 갑자기 머리를 움켜쥐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재훈은 백미러로 그녀를 봤죠. 괜찮으세요?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꽉 감고 이마에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손가락 사이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여기서 뭔가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훈은 급히 버스를 정차시켰어요.
다행히 승객이 없었습니다. 천천히 숨 쉬세요. 괜찮아요. 재훈이 뒤로 가서 수진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계속 머리를 흔들었어요.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여기만 지나면 머리가 아파요. 재훈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한강대교. 10년 전 사고가 났던 바로 그곳이었죠. 그날부터 재훈은 수진을 더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그녀는 특정 정류장에서 유독 이상한 반응을 보였어요. 시청역, 남대문, 그리고 한강대교. 모두 10년 전 그날 소연과 함께 지났던 곳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재훈은 결심했습니다. 수진을 따라가기로. 도봉산역에서 내린 수진은 좁은 골목으로 들어갔어요. 재훈은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습니다. 낡은 건물들 사이를 걸어가던 수진이 한고시원 앞에서 멈췄어요. 희망고시원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재훈은 근처 편의점에서 기다렸어요. 1시간쯤 지나자 수진이 다시 나왔습니다. 시장으로 향하는 그녀의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죠. 재훈은 고시원으로 들어갔습니다. 혹시 이수진이라는 분 사시나요? 303호실? 왜요? 친척인데요. 연락이 안 돼서요. 거짓말이 어색했지만 다행히 관리인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그분 사연이 참 딱해요. 3년 전에 오셨는데 기억을 잃으셨대요. 익산 쪽 요양원에서 왔다고 하던데. 재훈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익산. 그곳은 한강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어요. 다음 날 재훈은 익산으로 향했습니다. 사랑의 요양원. 작고 조용한 곳이었어요. 원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떻게 오셨죠? 최병호 원장은 60대 중반의 인자한 얼굴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수진이라는 분에 대해 여쭤보려고요. 원장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놀란 듯한 그리고 안타까운 표정이었어요. 수진 씨를 아세요? 혹시 가족이신가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원장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파일을 꺼냈어요. 2013년 3월 7일 한강 하류에서 발견됐어요. 의식은 있었지만 기억이 전혀 없었죠.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고요. 재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날짜가 정확히 맞았어요. 이상한 건 그녀가 계속 누군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재훈아, 재훈아 하면서요. 재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확실했어요. 수지는 소연이었습니다. 3년간 여기 계셨나요? 네. 기억을 되찾으려고 노력했지만 그녀는 오직 한 가지만 기억했어요. 7번 버스요. 매일 7번 버스를 그렸죠. 원장이 또 다른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종이 뭉치가 있었어요. 이걸 보세요. 재훈은 종이들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수십 장의 종이에 7번 버스 노선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정류장 이름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도봉산역, 시청역, 남대문, 한강대교. 그리고 모든 종이 귀퉁이에는 같은 문장이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재훈아, 미안해. 재훈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10년? 소연은 10년 동안 살아 있었어요. 하지만 기억을 잃은 채로 3년 전 어느 날 갑자기 나가겠다고 했어요. 서울로 가야 한다고. 7번 버스를 타야 한다고. 막을 수가 없었죠. 재훈은 종이 한 장을 들어 올렸습니다. 버스 승차권들이 붙어 있었어요. 모두 날짜가 적혀 있었는데 3년간 매일매일의 기록이었죠. 승차권마다 메모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못 만났어.
재훈아, 어디 있니? 비가 와. 그날처럼. 얼굴이 기억 안 나. 미안해. 7번 버스 기사님이 낯익어. 왜일까? 마지막 메모는 일주일 전 것이었습니다. 오늘 7번 버스 기사님이 내 이름을 불렀어. 꿈인가? 재우는 종이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소연은 잊지 못했던 거예요. 기억은 잃었지만 마음은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재훈입니다. 그녀의 남편이에요. 원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이신가요? 세상에. 이제라도 만났으니 됐어요. 재우는 서류들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습니다. 소연이 남긴 흔적들이었으니까요. 요양원을 나오며 재우는 하늘을 봤습니다. 봄비가 그쳤어요. 처음으로 햇살이 구름 사이로 비치고 있었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진에게, 아니 소연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요? 재우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결혼 사진이었어요. 활짝 웃고 있는 소연의 얼굴을 보며 재훈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찾았어, 소연아. 이제 내가 너를 기억나게 해줄게. 7번 버스가 다시 달리기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엔 잃어버린 기억을 찾아가는 여정이 될 거예요. 익산에서 돌아온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재훈이 차고지에서 버스를 정비하고 있을 때 누군가 다가왔어요.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버스회사 관리부장 한동수였죠. 김재훈 기사님, 잠깐 얘기 좀 할까요? 한동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10년 전 사고 이후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그는 사고 당시 정비 담당 부서장이었죠. 무슨 일이신가요? 요즘 이상한 여자를 자주 태운다고 들었어요. 이수진이라는 여자. 재훈의 몸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여자 좀 멀리 하세요. 서로에게 좋지 않아요. 무슨 말씀이신지. 한동수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10년 전 일 잊으셨나요? 그날 사고는 불운이었어요. 그렇게 끝난 일이고. 재훈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불운이라고요? 제 아내가 죽었는데? 죽은 게 아니잖아요. 실종이죠. 그리고 이제 와서 왜 그 일을 다시 꺼내려고 해요? 한동수가 재훈의 어깨를 움켜쥐었습니다. 김 기사, 가족이 있죠. 형님도 조카들도. 그들을 생각하세요. 괜한 일 만들지 말고. 협박이었습니다. 노골적인 협박이었어요. 당신, 뭘 알고 있는 거요? 한동수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10년이면 공소시효도 끝났어요. 이제 와서 뭘 어쩌겠다는 겁니까? 그냥 조용히 사세요. 그는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그 여자도 불쌍하지 않아요? 겨우 새 삶을 찾았는데 과거로 끌어들이지 마세요. 한동수가 사라진 후 재훈은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죠. 그날 밤 재훈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10년 전 그날 아침이 계속 떠올랐어요. 동료가 브레이크 점검을 물었을 때 정비반에서 확인했다고 했었죠.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새벽 3시? 재훈은 집을 나섰습니다. 회사 창고로 향했어요. 10년 전 자료들이 보관된 곳이었죠. 경비원은 졸고 있었습니다. 재훈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먼지 쌓인 서류들 사이에서 2013년 3월 정비 일지를 찾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겼어요. 3월 5일. 그날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7번 버스 정비 완료. 이상 없음.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글씨체가 달랐습니다. 다른 날들과 비교해 보니 확실했죠. 누군가 나중에 고쳐 쓴 거예요. 재우는 더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어요. 구석에 버려진 낡은 수첩을. 정비사 박철수의 개인 메모장이었습니다. 그는 사고 후 얼마 안 되어 회사를 그만뒀죠. 3월 4일 7번 버스 브레이크 패드 마모 심각. 교체 필요. 한동수 부장에게 보고함. 3월 5일 부품 없다고 함. 내일 하라고 지시받음. 재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브레이크가 위험하다는 걸. 갑자기 불이 켜졌습니다. 누구야? 나이든 정비사였습니다. 재훈도 아는 얼굴이었어요. 김상철 정비 반장이었죠. 김 반장님. 저예요, 재훈이. 김 반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재훈이. 여기 왜? 이거 보세요. 10년 전 박철수 씨 메모예요. 김 반장은 수첩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고 있었구나. 뭘 알고 계신 거예요? 김 반장은 주위를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날 한동수가 정비를 미루라고 했어. 예산 문제라면서. 하루 이틀이면 괜찮을 거라고. 재훈의 안에서 뭔가가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놔뒀다고요? 사람들이 탈 버스인데?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우리도 반대했어. 하지만 김 반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사고 후에 한동수가 모든 걸 덮었어. 정비 일지도 고치고 박철수는 돈 주고 내보내고 우리는 입 다물라고 협박했고. 재훈은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소연이는? 제 아내는 그 때문에. 그 일 이후로 하루도 편히 잔 적이 없어. 죽은 사람들, 실종된 사람들 생각하면. 재훈은 수첩을 꼭 쥐었습니다. 이제 증거가 있었어요. 김 반장님, 증언해 주실 수 있겠어요? 김 반장이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는 진실을 말해야겠어. 더는 못 참겠어. 재훈은 창고를 나왔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어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오래전 번호지만 아직 기억하고 있었죠. 사고 당시 담당 형사였던 박 형사의 번호였어요. 박 형사님? 저 김재훈입니다. 10년 전 7번 버스 사고. 네, 새로운 증거를 찾았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10년 만에 진실 찾기가. 재훈은 차고지를 나서며 하늘을 봤어요.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수진이, 아니 소연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이제 재훈은 그녀에게 모든 걸 말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박 형사는 10년 전보다 더 열심히 움직였어요. 김상철 반장의 증언, 박철수의 메모, 그리고 조작된 정비일지. 모든 증거가 한동수를 가리키고 있었죠. 한동수는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부인했지만 증거는 명백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재훈은 수진을 만났습니다. 아니, 이제는 소연이라고 불러야겠죠. 도봉산역 근처 작은 카페. 재훈은 모든 서류를 가지고 갔어요. 요양원 기록, 사진들, 그리고 10년 전 둘이 함께 찍은 동영상까지. 수진 씨. 아니, 소연아. 소연은 놀란 눈으로 재훈을 봤습니다. 왜 그렇게 부르세요? 재훈은 천천히 사진을 꺼냈어요. 결혼 사진이었죠. 이게 우리야. 너는 내 아내 박소연이야. 10년 전 사고로 기억을 잃었지만 소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을 봤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이 사람이 나예요? 재훈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동영상을 재생했어요. 신혼여행 때 찍은 영상이었죠.
화면 속에서 소연이 웃고 있었습니다. 재훈아, 사랑해. 라고 외치며. 순간 소연의 눈빛이 변했어요. 뭔가 떠오르는 듯한 표정이었죠. 나 기억나요. 이 목소리. 이 웃음소리. 소연이 머리를 움켜쥐었습니다. 재훈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천천히, 괜찮아. 시간이 걸려도 돼. 봄이니까 딸기 먹어야 한다고. 그날 아침에 내가 말했던 것 같아요. 재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연이 기억하기 시작한 거예요. 김치볶음밥 도시락을 깜빡했어요. 그래서 버스에 탔죠. 당신에게 미안하다고. 저녁에 좋은 소식이 있다고. 그 좋은 소식이 뭐였어? 소연이 배를 만졌습니다. 그리고 울먹이며 말했어요. 아기가 생겼다고 말하려고 했어요. 재훈은 소연을 안았습니다. 10년 만의 포옹이었어요. 둘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며칠 후 한강대교. 재훈과 소연은 다리 위에 서 있었어요. 소연의 손에는 낡은 버스 승차권들이 들려 있었죠. 3년간 매일 써왔던 것들이었습니다. 과거를 이제 보내야겠어요. 후회하지 않겠어? 후회는 없어요. 다시 만났으니까. 소연이 승차권을 하나씩 강물에 띄웠습니다. 바람에 날린 종이들이 물 위로 떨어졌어요. 마지막 한 장을 들고 소연이 말했습니다. 재훈아,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날 찾아줘서. 재훈이 소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도 미안해. 지키지 못해서. 하지만 이제는 놓지 않을게. 마지막 승차권이 바람에 날아갔습니다. 10년의 아픔이 함께 떠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한 달 후, 새로운 7번 버스가 차고지에 들어왔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새 버스였어요. 회사는 사고의 책임을 인정하고 모든 버스를 교체했죠. 첫 운행 날 아침, 재훈은 새 버스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도봉산역 첫 정류장. 문이 열리자 첫 승객이 올라탔어요. 소연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사님. 시청까지요. 소연이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재훈도 미소 지었어요. 네, 손님.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소연이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제는 뒷자리가 아니었어요. 재훈 바로 옆이었죠.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10년 만에 봄이 다시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2024년 봄. 여전히 7번 버스는 달리고 있었습니다. 기사님, 조심히 운전하세요. 네, 걱정 마세요. 재훈은 더욱 조심스럽게 운전했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버스가 도봉산역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소연이 올라탔어요. 배가 불룩 나온 모습이었죠. 여보, 오늘 검진 있지 않았죠? 당연하지. 3시에 끝나니까 병원에서 봐. 다른 승객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7번 버스 기사와 그의 아내 이야기를. 기적 같은 재회. 그리고 새로운 시작. 엄마, 저 아주머니 배에 아기 있어요? 응, 곧 예쁜 아기가 태어날 거야. 소연이 배를 쓰다듬으며 창밖을 봤습니다. 한강대교를 지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프지 않았습니다. 미래가 있었으니까요. 재훈과 함께할 미래가. 아기야, 아빠가 운전하는 버스야. 멋지지?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느낌이었어요. 새로운 생명을 키우는 봄비 같았죠. 7번 버스는 오늘도 달립니다. 사람들의 일상을 싣고, 희망을 싣고, 그리고 사랑을 싣고. 재훈과 소연의 이야기는 계속될 거예요. 7번 버스와 함께 영원히.